유니세프 요르단 사무소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KMCO 제가 8기인가요? 7기인가요?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기수에 거기서 선발된 신성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참가하신 분, 여기 토크 콘서트 하루 종일 참가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지금 방금 오신 분, 그러면 한 2시간 전에 오신 분. 아, 그렇게 혹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 아, 네, 꽤 많이 계시네요. 어쨌든 처음부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드시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제가 정말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정말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다. 저를 좀 초청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억지로 이제 코이카 측에서 저를 불러주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유엔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후배님들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후배님들께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5가지 목차를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는 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이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드리는 게 제 프레젠테이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고, 긴장되시나요? 조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간 걸어온 유엔의 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고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될 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후배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지금 제가 아까 상담을 할 때 학부생도 많고 대학원생분들도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약간 제가 이 요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학부생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학부? 아, 대다수가 학부생이시네요. 아직 졸업을 안 하신. 혹시 대학원생? 3분 계시고 혹시 KMCO나 JPO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1분.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오셨나요? 비도 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학부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제가 발표를 좀 스킵을 할 거나 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유엔의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주 재치 있게 짧은 시간 안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짧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유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엔이란 조직이란 무엇입니까? 짧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면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모르겠는 분이 많으시죠? 어쨌든 자, 적으셨어요? 마음속으로? 오케이. 2번째 질문입니다. 왜 유엔에서 근무하고자 하십니까? 팍팍 뛰나요? 머리에서 팍팍 뛰어야지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한테는. 2번째 질문이었고요. 3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우리 기구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4번째. 여러분들이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유엔 기구 같은 경우에 본부가 뉴욕이나 제네바 이렇게 유럽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다 개발도상국이죠. 그 중에서도 뭐 아프리카, 남미, 뭐 아시아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 그 이유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구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 혹시 5가지 질문에 답이 다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2분이나 계세요. 3분, 좋아요. 3분.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겠나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짧았나요? 네, 어쨌든 이 스스로의 질문을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유엔에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하는 게 그거는 정말 컴퍼스가 없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고요. 약간 방향이 정해지셔야지만 이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 분한테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할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면접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질문에 100점 만점에 자기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이 방금 한 질문을
본인이 들었어요?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혹시 90점 이상 나는 주고 싶다, 내 대답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 80점 이상. 어우, 자신감이 굉장한 분들이 두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60점 이하, 50점 이하. 나머지 분들은 100점이신가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처음 슬라이드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제 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사진이, the picture speaks louder than the words. 그죠?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머릿속으로 들어오죠. 제 사진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유니세프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앤 에밸루에이션 스페셜리스트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제가 필드 모니터링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일단은 유니세프가 뭐 하는 기구인지는 잘 아시나요? 아동들을 위한 기구죠. 그래서 유니세프는 그 Convention on Children's Rights, 그 CRC에 근거해서 아동들의 전반적인 부분, 아동들의 식수, 보건, 영양, 아동 보호, 청소년 개발, 0세에서 18세 혹은 19세까지 해당하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권리를 모든 곳에서 지켜주자라고 하는 취지의 기구가 바로 유니세프입니다. 여러분들, 중동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도 옛날부터 계속 세계 화약고가 있어요. 그래서 화약고로 되어 있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제일 큰 게 2011년도에 터진 당연히 시리아 사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 사태에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예멘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중동에 굉장히 많은 유엔 기구들이 들어와 있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통계를 드리자면,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500만 명이라는 난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 난민이 유럽 국가로도 가지만 그 인접국인 요르단, 레바논, 터키에 많이 몰려 있고, 요르단은 그 중에서 1만 명이라는, 100만 명, 1 밀리언,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이라는 그런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유니세프가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그런 모든 프로젝트들 기획 단계, 그다음에 모니터링 단계, 평가 단계까지 해서 M&E를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 9명의 팀원과 함께 그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을 해서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동료들이 열심히 짜놓은 프로그램을 방문을 하면서 제가 지적질을 한 사람이에요. 지적질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 팀원들이고요. 왼쪽에 사진이, 그다음에 제 밑에 아이들하고도 데이터 컬렉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어쩐지 애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많이 인터뷰도 하고 데이터 컬렉션도 하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서 이제 사무실에다가 이런 건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절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개선하자라고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적질을 하는데, 제가 이 KMCO나 그 전의 경력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스킬은 뭘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드 스킬이고요. 하나는 소프트 스킬일 것 같습니다. 조금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근데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 되는 게, 지금 약간 학부생들이 많으시니까 좀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첫 번째, 유엔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프로젝트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들, 프로젝트라고 하면 프로젝트가 뭐죠?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신가요? 네, 수빈 씨. 유빈 씨, 유빈 씨. 사업, 네, 맞아요. 사업이죠. 벌이고 있는 약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벌이는 일련의 활동들, 이게 바로 프로젝트의 정의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유엔 기구가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그러면 학부생으로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스킬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과 활동 많이 하시죠? 학과 활동할 때 뭐 야유회 같은 거 가고 MT 가고 이럴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사람들 잘 이끌고 이런 경험들이 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경험으로 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학부생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도 쌓인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M&E 전문가로 일하고는 있지만 저는 학부를 사범대학교를 나왔고 복수 전공은 정치 외교를 했고 그다음에 석사는 제가 석사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석사는 국제관계학, 두 번째 국제법, 세 번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3개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M&E라는 분야가 딱히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전문가라고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JPO 또 출신이에요. JPO를 통해서 파키스탄의 UN 오디시 마약 범죄국이라는 데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저희 대표님께서 저한테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팀을 하나 맡겨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되게 어리고 P2 레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구성된 팀에 팀장을 맡기신 거예요. 저한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수능 시험 준비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동향도 많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약간 M&E 분야 UN 기구 내에서 그러니까 UN 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M&E 분야는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약간 공부를 하고 스스로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업무에 투입이 돼서 약간 M&E 분야는 좀 약간 익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당연히 그래서 유엔에서 근무하시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코디네이션 능력입니다, 여러분. 유엔 기구는 여러 가지 부서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디네이션 능력, 이게 뭐냐? 조정 능력이에요. 업무를 하면서 이제 조정하는 능력. 아까 제가 야유회 말씀드렸는데 야유회 뭐 장소를 하나, 아까 MT라고 하죠. MT 장소를 하나 정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스킬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MT 있으면 앞으로 나서가지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 쌓는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코디네이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정보 파악 및 요약, 분석력.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스텝에 하나 들어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유엔에 근무하시면 정말 소화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막대합니다. 특히 인도 그런 시리아 사태 같이 긴급 구호 사태가 터지게 되면 하루하루 이메일이 막 쌓이고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오고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이메일 짝짝짝짝짝 읽으시고 오케이 이건 중요해 이건 빨리 분석해가지고 내가 우리 상관한테 보고하고 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이 정보는 뭐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정보야. 근데 이렇게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분석하고 요약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학부생부터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를 봤을 때 이게 판단력이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계속 좀 약간 키우려고 하는 스킬인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업무, 타이트한 데드라인. 여러분들이 조금 유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간 신화 같은 게 야, 우리나라와 같이 않지. 근무 시간이 9 to 3로 딱 정해져 있고 복지가 너무 좋고 뭐 이렇게 개인 시간이 많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살면서 업무의 강도가 제일 셌던 조직이 외교부인데 외교부에서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고 외교관으로서 할 게 많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저기 유니세프에서 근무하는 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하드 스킬은 그렇고요. 소프트 스킬 유엔에 있어서 중요한 거 여러분 리더십, 선제적 태도, 포용력, 공감력, 유연성. 포용력, 공감력, 유연성은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 후배님들 리더십하고 선제적 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엔에 진출해 있는 아시아인들 중에는 그래도 일본인과 한국인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자면 그 유엔 내 아시아인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냐? 시키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군말이 없어요. 그리고 휴가를 반납을 하라 그러면 스스로 막 반납을 하고 일을 막 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하는 능력이 약간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라던가 선제적으로 이거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게 한국의 교육 제도나 일본의 교육 제도 특성상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르지 못하는 역량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엔에서 조금 고유직까지 가려고 하면 이런 능력들을 좀 많이 키우셔야 되고, 지금 학부생 시절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찾아서 내가 리더십을 어떻게 어디서 발휘해 볼까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죠?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런 스킬만 가지면 유엔에서 잘 살아남고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스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유엔에서 근무하고 오랫동안 있으려면 더 중요한 게 소명의식과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 그 아까 드린 5가지 질문 말고 자신에 대한 탐색을 굉장히 하셔야 되는데, 정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안정성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아니면 뭐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자신이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집중해서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탐색을 해보면 딱 보여요. 아, 이거는 내가 24시간 잠을 안 자고 해도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일을 꼭 찾기를 바라는데 이것들도 물어보셔야 되고, 세 번째, 유엔에서 근무하면 약간 긴급구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뭐 밥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고, 제가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진짜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고 굉장히 그 안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한 번 기억이 나는 거는 일주일 동안 제가 락다운이 된 적이 있어요. 락다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에서 유엔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24시간 총을 든 가드가 저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도 방탄 차량을 주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그때 테러 경보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신성미 씨 앞으로 다음 노티스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계세요. 그때 거의 그때 락다운이 한 4일 정도가 됐었거든요.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인터넷 끊기고 전화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혼자서 이런 시간들을 견뎌야 됐을 때, 그리고 정말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실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견딜 수 있느냐를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엔이 약간 없는 게요, 여러분. 특히 여기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성으로서 약간 정상적인 삶은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엔 직원 여자분들을. 정말 2, 3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고요. 정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외로움과의 싸움이 많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자기 직업을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2, 3년마다 그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따라다닐 만한 그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족 같은 거는 저는 정말 불효자죠. 지금 거의 해외 산 지 15년 정도 됐는데 뭐 가족들 1년에 한두 번 보고, 조카들은 저를 보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가족들한테는 정말 반성할 게 많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유엔 생활이라는 게 그렇고요. 직업 안정성 없습니다, 여러분. 유엔에 진출한들, P급으로 진출을 한들 2, 3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2, 3년마다 또 같은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봐서 보직을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유엔이 잘 안 맞습니다. 저희 상사도 지금 20년 차예요, 근무가. 근데 다음에 보직이 요르단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으셔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험성, 당연히 뭐 긴급후 지역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위험한 거는 죽을 각오를 하시고 가시면 돼요. 뭐 한 번 죽는 거 뭐 아프리카에서 죽든 한국에서 죽든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신성미 씨가 돌아본다면 그러니까 뭘 찾으셨어요? 저는 찾았어요. 보세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 시리아 난민들인데, 저는 제가 정말 죽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뛰고요. 사실 저는 뭐 남편 없어도 괜찮고 가족 없어도 괜찮은데 전 정말 이런 아이들 위해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유엔이 꼭 아니더라도 저는 작은 NGO에서 100만 원 받고 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 분야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데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유엔 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고 난 여기가 너무 싫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사람이 순간순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점검해 볼게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UN, why, how, where. 하나가 빠졌는데? 그치, what.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후배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UN 진출을 꿈꾸실 때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내가 왜 근무하고 싶은지.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외교부 인사 담당자가 말했듯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컬러별로 매칭을 시키시면 되는데 유엔에서 찾는 인재,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엔에서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게 왜 나여야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유엔이 찾는 인재상 제너럴리스트를 찾냐, 전문가를 찾냐, 아니면 둘 다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두 번째, 내가 왜 유엔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유엔에서 일할 right fit for UN. 자신이 유엔에서 찾는 인재상에 가까운가 뭔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만 뭐 하고 싶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want가 있지만 need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쪽에서 찾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아까 조금 팁을 인사 담당자가 좀 넣었는데 지금 Y 같은 경우에 커버 레터에 자기소개서에 저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인류를 위해서 몸 살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딴 거를 쓰시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네가 찾는 전문 분야가 A, B, C, D인데 나는 이런 A, B, C, D에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학업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찾는 인재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커버레터를 쓰셔야 되지. 나는 뭐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안 된 게 없고 나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요. 뭐 읽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거를 염두를 해주시고요. 나중에라도 지원을 하실 때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조금 스킵을 할게요. 그 뒤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커버레터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꼭 유엔에 초점을 맞춰서 유엔에 내가 뭘 제공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잘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TOR이에요. 뭘 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 아까 TOR을 직무 기술서인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TOR을 보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전략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뭐 아동보호 전문 분야인데 막 자기가 환경했다고 그래서 막 환경하고 막 서술하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지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앞에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것들 좀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본부대 필드 지역 언어 전문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고민을 해보셨을 때 안녕히 가세요. 고민을 해보셨을 때 약간 나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어도 돼야 되지만 불어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지역이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관한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여기가 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인트로 때였고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유엔에 관해서 많이 들으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시간을 써서 내가 여기서 뭘 얻어가야 되는가.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거나 내 능력을 파악해 봤을 때 1년, 3년, 5년 안에 여러분들
후배님들께서 뭘 이루셔야 되는지를 좀 그림을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기본 요건, 유엔에서 일하기 위한 기본 요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련 분야 석사 있으셔야 되고요. 뭐 아까 뭐 JPO도 그렇고 KMCO도 그렇고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한국 내에서 경쟁이고요. 여러분들 유엔은 전 세계에서 날고 뛴다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석사는 제가 3개 있지만 거의 제 동료들 뭐 2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올해 하나 더 할 생각이고 이렇게 계속 자기 개발을 좀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을 뭘 해야 돼요? 이런 거 저는 전공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석사는 이래요. 제가 3개를 해봐서 조금은 자격이 되죠, 말할. 그 전문 지식의 습득의 측면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석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굉장히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읽고 자기 언어로 글로 표현을 해서 주장을 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볼 땐 석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능력들을 키우시는 데에도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UN, 뭐 국제개발학 거기에 있는 이론이 뭐고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구글에 쳐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시리아 사태가 터졌어요. 예를 들면 시리아 사태가 터졌으면 우리나라 우리 후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시리아 사태는 몇 년도에 터졌고 몇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달달이 다 아주 잘 전문적으로 외우고 계신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면 그래서 시리아 사태가 터져서 그게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요르단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그거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물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대답을 잘 못해요. 반면 유럽이나 북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적인 거는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나 자신의 생각에 뚜렷합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해야 돼.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펴는 그런 연습들을 석사를 통해서 꼭 하셔야 돼서 저는 지식 습득도 있지만 비평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영어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 학부생들 굉장히 영어가 유창한 사람들이 막 발음이 뛰어나고 뭐 억양이 아주 무슨 네이티브 같고 근데 유엔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약간은 발음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뼈대가 있는가, 논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김대중 대통령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분이 발음 영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연설하는 거? 노벨상 받을 때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발음이 거의 이런 식이에요. My name is 김대중. Nice to meet you. 이렇게 정말 한국식인데 그분이 말하는 거를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외국어를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유창함보다는 논리적인 표현을 내가 이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분야 인턴십인데요. 이거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왜냐면 학부생들이 많으니까 그 제가 인턴십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후배들이 굉장히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브랜드 밸류나 타이틀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좀 유명한 조직 뭐 고이카, UN, 유니세프, 뭐 UNDP, WFP 이런 타이틀만 보고 인턴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경력에 좀 더 도움을 받으려면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국내에 있는 NGO라도 심지어 동네에 있는 어떤 노인센터라도 거기서 인턴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게 그거를 통해서 확실히 내 이름을 걸고 이건 내가 이뤘어 이렇게 오너십을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유엔에 정말 진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력서를 쓰잖아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 유니세프 근무해가지고 근데 내용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큰 기구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 준비하고 복사하고 정말 말 그대로 커피는 타진 않지만 그에 준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정말 그 지역센터에 있는 노인센터 가서 내가 봉사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한글을 20명의 노인들한테 나는 한글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훨씬 더 내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인턴십을 보실 때 꼭 크게 브랜드 네임 밸류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내가 그 인턴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보고 인턴십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될 거 글쓰기 능력. 정말 글쓰기, 좋은 글쓰기의 능력은요, 모든 UN 업무 수행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메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프로젝트 제안서, 평가서, 뭐 그 정부하고 같이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게 보내는 뭐 서한 이런 것들 등등은, 이런 글쓰기 능력은 하루 아침에 생성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다독, 독서, 여러 사람이 쓴 여러 문체 또는 여러 주장을 많이 접함으로써 자기만의 글쓰기 방법을 좀 이렇게 노하우를 개발을 하시고요. 이거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전 너무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아 맞아, 근데 제 수기가 1등한 거 아세요? 농담이에요. 영어를 써야 되니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이제 너무 미안해요. 너무 잘난 척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근데 그거를 자신만의 언어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만 더 빠르게 갈게요. 그다음에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용어가 좀 그래서 죄송하지만 싸가지. 여러분, 그 UN도 사람을 위한, 사람이 이끄는 조직입니다.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네트워킹의 시작점은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인의예지.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인의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정의감도 좀 있으셔야 되고, 뭔가를 안 좋은 거를 봤을 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정의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민활동이 활발하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촛불 집회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렇죠? 이런 정의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유엔에서 큰 살아남는, 그러니까 저는 싸가지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이 싸가지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네트워킹도 잘하게 되어 있고 인정받게 되어 있고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 네 가지가 갖춰진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용력, 이해력, 공감력. 유엔은 정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고 포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럼 학부생으로서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는 정말 여러분들 편한 데 있지만 마시고, 젊으니까 여행도 많이 해보시고, 돈 하나도 없어도 여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진짜 딱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막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막 여행하시는 거 알죠?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한번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도전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청춘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시고, 정말 내가 편하지 않은 상황에도 나를 한번 노출시켜봐서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가 있는가를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까칠함이 좀 많이 없어져요. 제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외교부에 근무할 때, 근데 이제 파키스탄에서 많이 그게 깎여졌어요. 너무 많이 사기를 당하고 이상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서바이벌 택틱이구나, 생존 전략이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포용력, 이해력, 공감력을 높이려면 컴포트 존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나를 한번 진짜 끝까지 한번 밀고 가봐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한번 보시는 거죠. 그죠? 특정 분야와 전문성, 이거는 좀 스킵을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대한민국 앤 한국인.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를 포함하여 굉장히 행운이 뭐냐면,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 개발 그 역사에 있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경우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향후 100년 이내에 이런 국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한국 분들이요 유엔에 진출하셔가지고 정말 잘하세요. 정말 성실하다고 인정을 정말 많이 받으시고 제가 그거는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뭐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수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주 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아직 그래도 약간 소수 진출 국가라서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일자리는 굉장히 많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 국제기구 진출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아세요? 오늘 아까 지구 청년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기회들이 많다는 거를 보셨죠. 유럽 국가도 북미 국가도 코이카만큼 외교부만큼 우리나라 청년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크 콘서트 오셨지만 공짜로 오신 거지만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이카 직원들은 밤낮을 새야 되고요. 엄청난 기획을 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을 써야 되고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자면 정말 코이카와 외교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틈에서 그 주최 측에 저희 한번 박수 같이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어쨌든 그 여러분들 국민성도 있고 정부의 막강한 지원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진출하기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2분 남았거든요. 자, 네, 아니요. 여기에 대한 답은요, 다 맞아요예요. 오케이, 다 맞아요. 다 된 것 같고, 복지가 좋은 거 맞죠? 돈 많이 버는 거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신화가 아니고요. 이건 좀 다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중에 질문 중에 하나인데 혹시 여기서 하나만 꼽으라면 뭐 이렇게 좀 대답해 드릴까요? 거의 다 이제 2분 내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요? 아, 그쵸. 5번 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석사를 다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과연 유엔 진출에 있어서 유학이 필수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해서 뭐 나 콜롬비아에서 뭐 개발하겠어, 영국에 있는 소스에서 뭘 했어 이런 식으로 막 뻥튀기를 하는데 뻥튀기가 아니고 막 자랑질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유엔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잖아요. 그거 타이틀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면 석사고요, 박사면 박사지 콜롬비아에서 했는지 뭘 했는지 처음에는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석사를 통해서 자기가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방대학교를 나왔어도 어느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보다 실력이 더 높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한국도 개발학, 그러니까 옛날에 유학 같은 경우에는 개발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로 가서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좋은 교수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구글 찾아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리소스가 없어서 공부 못했다라는 시절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석사를 하실 때 정말로 내가 내공을 쌓는 실력을 쌓는 기회로 활용을 하신다면 저는 굳이 유학을 안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로우업 퀘스천 있을까요 혹시? 이제 혹시 이제 질문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트를 하나만 같이 한번 읽고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그 헬렌 켈러가 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트인데 우리 같이 그냥 소리 내서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죠. Be of good cheer. Do not think of today's failure, but of 네, 그냥 마지막 말만 Remember, 기억하십시오. No effort that we make to attain something beautiful is ever lost.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걸 얻기 위해서 한 노력은 절대 낭비되지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즐겨라 라는 우리 헬렌 켈러 멋지신 분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정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실 거고 너무 경쟁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고 좋은 교육
제도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나중에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후배님들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인사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께 화이팅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